조선,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님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내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내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이렇게 춤을 좀 춰주시면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이거 드럼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럼 칠 줄 아세요? 조금 배우고. 예. 자, 최근에는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오신 분들이 뭔가 제정신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막 뽕 맞은 느낌으로 나오시는 거 있어. 자, 스탠바이 하시고요. 제가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놓기 위해서 아예 여백을 뒀거든요. 시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죠? 시작부터 10분.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0분 하나가 아니죠. 알았어요. 자, 스탠바이. 숨 쉬는 것도 정치다. 15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민주연구원장, 현 포용국가비전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이 써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본인 다 못 읽으시죠?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포용위원장 또는 뭐 포용국가위원장 정 안 되고 그냥 포용 이러고 맙니다. 앞에는 우리 급 근데 왜 젊어지신 것 잠깐만요. 같은데? 진짜 왜 이렇게 멋지세요 오늘? 이상한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누구세요? 오늘요? 어, 오전에 방송 아니 전체적으로 연합뉴스 TV 하고요. 그다음에 염색하고 머리 좀 세웠죠. 오늘 최민현 방송하는데요. 갑자기 누가 문을 열었는데 이선희 씨가 또 내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심쿵했네. 나 참. 염색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옷도 좀 네. 우리 어머니가 90이신데 내일 홋카이도 가신다고 오늘 음. 기분 좋으셔서 머리 자르고 염색하셨어요. 아, 그래서 아까 뵙고 왔어 좀 전에 잠깐. 자 인사하셔야죠. 예,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김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 끼어드셨던 우리 푸른나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 염중한 정치 시기에 새누리당 총재 푸른나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개특위 참여하시나요? 밖에 손수를 엄청 두고 있죠 지금.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올린 거. 예. 지금 막 셀카 찍어서 올렸어요. 어디 알겠습니다. 봐요. 한번 근데 보여주세요. 김민석 원장님까지는 안 나왔어. 이렇게. 좋습니다. 찍었죠? 이선희 씨가 출연하셨나요? 예, 그런 거 같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선희 씨 보고 진짜 심쿵했다고 지난번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호 여사님 상 때
야 정말 제가 이선희 씨 연구 보고 심쿵했는데. 저 지금 방송을 하시죠? 이게 지금 오늘의 이거는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선희 지난주에 얘기를 왜 꺼냈어요? 지난주에 그 왜 저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음. 했잖아요. 두 분은 세 분이서 만난다. 저는 시진핑까지 함께 만난다. 이제 우리는 셋이 만난다고 했지. 두 분은 셋이 만난다. 저는 네 다 만난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뭐 안 만난다. 뭐 그럴 게 없을 거다. 특히 강효상 의원이 뭐라고 하고 그 양반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 고교 후배 중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가지고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빵 터졌어요. 어저께 회의하다가. 자, 우선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많지만 차분하게 우선 국내 정치 그 중에서도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어제 두 분이 그 방송 시간을 오늘로 옮긴 이유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네. 그래서 이 얘기 네.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총선 공천 룰을 최초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원 플랫폼을 통해서 특별당규라는 형식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요 작업 과정에 사실은 우리 김현 부총장님도 참여하시고 저도 이 초기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측 가능한 경선 규칙을 마련했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선거 공약이었어요. 1년 전에 당원 당규로 이제 특별 당규를 만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원 권리당원 20% 이상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당규 특별 당규를 처리한다. 그래서 플랫폼 당 현대화 추진 특별위원회 현대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이 지금 박주민 의원이 맡고 있고요. 세 개 분과를 나누어서 플랫폼 그다음에 온오프 네트워크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한 8개월 준비 끝에 이제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인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300만 명 당원 그다음에 60만 명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당무에 참여하느냐 이제 이것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그다음에 플랫폼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시로 당원들이 당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발의하고 그다음에 참여해서 결정을 짓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어찌 보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50만 명,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2만 명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카카오로 문자를 보내면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 만약에 장문의 문자를 보낸다고 치면 그렇지. 예. 건당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읽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스마트폰이 아닌 뭐 투지폰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안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참여하면 되는데 여튼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이제 용이한 거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29%의 권리당원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위원들은 50% 넘게 참여해서 90% 가까운 찬성률을 보여서 특별 당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신인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탈당이거나 아니면은 중도의 보궐선거 요인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신인에 대해서는 20%까지 올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청년 그다음에 당의 공헌도가 높은 경우는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주는 선거 룰을 정했습니다. 예. 우리 방송에서요. 그 투표 참여하라고 공지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네. 방송으로.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투표율이 20%가 안 될까 봐. 첫 번째 20%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흐름도 좀 있었어요. 안 될까 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정말 소수가 참여해서 부결될까 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결과 보니까 압도적인데요. 그러니까 첫날 비공식적으로 대략 20% 넘겼고요. 둘째 날이 이제 한 뭐
28% 가량 해서 29%. 근데 카톡으로 그 보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신의 한 그렇죠. 수였다고 네, 봐요. 네. 그 뭐 다 한 얘기지만 굳이 정리한다면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 것 같아요. 내용, 형식, 정치사적, 정당사적 의미. 내용은 아시다시피 신인과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현역에게는 감점을 도입함으로써 종래에 있었던 인위적인 배제 방식으로부터 합리적인 가감 방식으로 이제는 다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받고 들어와서 경선해라 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제 인위적인 배제에 의한 당의 파동을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갔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형식으로는 플랫폼을 이제 처음으로 가동하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번 당원 당규를 그냥 저 지도부의 회의를 통해서도 의결할 수 있었는데 당원 투표를 가미함으로써 일종의 그 특별 당규를 만든, 결과는 똑같지만 형식에 당원이 참여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제 우연히 제가 이 특별 당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전에부터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최재성 의원 통화가 됐어요. 애썼다. 어쨌든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당사적 의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지만 이게 앞으로 축적이 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이런 것까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2단계로는 정책까지 갈 수 있을 거고 3단계로는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투표까지도 가는 것이 앞으로는 가는 어떤 기초를 쌓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이거는 내용과 형식과 정당사적 의미에서 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그 발전을 차곡차곡 민주당이 이 와중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100년 정당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착실하게 이해찬 대표가 지도부에서 잘 하고 계시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에서 칭찬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 네. 거기 이제 저도 칭찬해 주셨어요? 아, 그럼요. 실명으로? 아니, 민주당 전체를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시고 있다는 부분이 어쨌건 뭐 요즘에 뭐 이인영 원내대표 등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재발호를 막아야 되는 민주당이 이게 나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칭찬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10,000원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내? 저희가? 두 분은 민주당의 당직자들이시잖아요. 이렇게 10,000원 있어요. 아이, 이 장면 포착 지금 단독 지금 우리는 말 나오면 실천해. 이거 나중에 이것만 따가지고 또 어머, 똑같이 이러지 10,000원 이러지 마요. 주머니에서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11,000원 나왔어요. 저는 12,000원. 외물 공여 아, 10,000원이 무슨 뇌물입니까? 정원유착. 근데 전혀 지금 뭐 저 아니, 막으려고 하는 표정이 아니신데. 아이, 언론 재벌이 이렇게 10,000원짜리 가지고 이러지 내가 마세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받으려는 이분들이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 잠깐만, 뭘로 보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10,000원이 아니라 뭐 어떻게 사람 되는 뭘로 보는 게 거잖아요. 아니라 제대로 본거 물로 보고 같은데, 있어요. 우리가. 물로 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별로 시간을 엄격하게 지금 지키고 그러니까요, 있기 예. 때문에 정확하게 이 주제 10분 딱 다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이제 남북관계, 판문점 이야기를 조금 다양하게 다채로운 측면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조금 많이 할 텐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번 판문점 얘기를 좀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푸른나무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보니까요. 뭐 어쨌건 오늘 국무회의는 약간 축제 분위기였나 봐요. 되게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박수 쏟아지고 하는 게 예전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마치고 왔을 때 딱 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뭐 대통령 이제 발언 중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이런 것이죠. 핵심은 그런 거죠.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 있어서 늘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준비된 어떤 발언이 쭉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그 우리 제가 볼 예, 때는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함께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지피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곳은 사상 최초이고 국민들이 의미 있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지피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 합의 이전에 군사 분계선 일대의 긴장되었던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워진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건데요. 이걸 제가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군 출신 선배가 저와 이게 이제 일요일 날 상황을 이제 가장 감동 깊었던 대목을 이거다. 군이 볼 때는 이 대목이 가장 감동적이고 미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미 지휘관.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랍니다. 예. 근데 이분의 설명, 그러니까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전해 왔다는 거죠. 그 미 지휘관이 제 선배한테 이러면서 선배가 하루 종일 그 감동,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때는 양복 입은 게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진짜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 지금 복장과 의전의 의미와 거의 같은 것이 그날 막 영상이 엉키잖아요. 그게 그렇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 동선과 경호 이런 부분이 아주 디테일까지 정리가 안 되고 분계선 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은 정제 그 여타인 그 것은 이후 네. 부분이 그렇게 됐고 그 뭐 영상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진짜 그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일정한 돌발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사실은 적대국 간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새 정상이 그림을 저는 그걸 봤는데 예를 들어 둘 또는 셋이 그때 왼쪽부터 순서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막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상이 흔들린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아마 특히 군의 배경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군복이 아닌 것 또는 전투복이 아닌 것이 갖는 의미가 확 다가왔을 것이고 아마 방송 쪽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이게 완전 다르구나. 다른 판이 펼쳐졌구나. 그게 리얼리티 쇼죠. 그런 거죠.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그 대통령 말씀 중에 또 소개해드릴 내용이 저는 또 기존의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가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고 파격적 제안과 가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낸 거다. 이러면서 이제 강요들에게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담아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첨언하자면은 이게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정상이 한 사람이라도 다른 캐릭터였으면 불가능했을. 다들 상상력이 정말 사회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거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고 배팅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모험심.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통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그런 분단의 고통을 진짜 선친 때부터 해서 이제 갖고 계신 분이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3대에 걸쳐서 어쨌든 북한의 이제 지도력을 행사해 왔던 분이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세 분이 만나서 할 수 있었던 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하나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이후에 벌어진 이런 파격 행보가 또한 의미 있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G20 때 새벽
41분에 만나서 1시간 40분 정도 음. 심야 해동. 그것도 정말 참 그러니까 우리 네. 김현 부총장님 지난번에 저희는 3시 만날 거다. 우리 김현 부총장님은 4시 만날 거다 이랬는데 현장에서는 3분이 등장했지만 김현 부총장님 4시 만날 거다가 뭐 과히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에 이르기까지 그 사전 만남들이 다 사실은 베이스를 깔았다고 봐야 돼요. 아베만 배 아파. 배? 배 아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랄까 그 분위기 조성을 엄청나게 했다 그러더만요. G20 같은 데 가서 그 지원 사격을 엄청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딱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다음에 그 재밌는 거 물론 다른 방송에서 했겠지만 트위터 보셨어요? 얼마나 그 귀여운 멘트에서 네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정받고 함께 노력해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위터 봤냐고 하니까 봤다 그러니까 엄지척하는 거 정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척하거나 조금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꼭 그 자체의 긍정적인 의미를 온전히 평가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평가를 해도 못 할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평가가 역사를 진전시키는데 훨씬 의미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럴 때 뭐 내용이 없었다는 듯이 뭘 더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하면 꼭 괜히 좀 지식인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깜짝쇼니 이러는데 사실은 한반도에서는 깜짝쇼가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자꾸 일어나야 이 분단의 벽, 우리의 관념의 벽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말이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제안하고 그거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정말 아슬아슬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정책적인 전통적인 접근으로 안 되는 부분을 확 진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뭐 깜짝 쇼니 그다음에 지금은 내용적인 진전이 필요하니 항상 내용과 형식이 가는 거고 관념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얘기를 보다가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엊그제 봤어요. 그게 그 미국의 긴즈버그라는 여성 대법관에 관련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성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인데 굉장히 재밌게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핵심 논리가 이거예요. 그 전에는 선례에서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 선례. 그러니까 이 긴즈버그라는 분이 그 대학 교수로서 노력을 하면서 미국의 대법원을 바꾸려고 하는데 선례에서 논리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접근법을 바꿔요. 어느 순간 딱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선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가지고 법원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는 선례라는 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례를 만듭시다라고 접근해요. 근데 그 접근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딸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매 논리적으로 여성 뭐 어쩌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이미 10년 20년 전에 세상이 바뀌어버렸구나. 이거를 자꾸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지식인의 한계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딱 깨달으면서 미국 여성운동의 결정적인 어떤 장을 바꾼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러한 새로운 행동들이 이미 인식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인데 하여간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었고 이미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논리와 정책 이전에 이미 그 행동으로서 벽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익환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문 목사님 길을 다시 한번 다음번에 가서 그때 그걸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벽을 깨는 것이 때로는 논리보다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든 과정에 우리 문 목사님이 계셨지 하는 생각이 제가 사실은 들어서 통하는데 전 지금 이제 네. 이 합법적인 방식이 통용되지 않을
때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갔었던 수많은 통일 그럼요. 투쟁의 선봉이었던 분들의 노고도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또 헌신적인 정말 자나깨나 통일이었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색깔론에 시달렸던 DJ 대통령, 얼마 전에 또 작고하신 이호 여사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말 억울하게 감옥 살고 나온 우리 한명숙 총리님도 히스토리도 중요하지만 허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이 통일운동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당한 아주 고통의 한 그 중간에 한 복판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열정이 이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그럼요. 많은 역할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 또 한 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임수경 의원이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 진짜. 23살의 나이에 물론 초대장을 받고 갔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한교안 그렇죠. 검사가 이제 물론 임종석 당시 이제 그 전대부장을 구속시켰고 그걸로 이제 그 시기에 멈춰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진짜 벽이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인데, 어쨌든 임수경 의원이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을 모두 깜짝 어리둥절하게 뭐지? 너무 놀라. 그 지금 최선희 부부장, 네. 일 부부장이 당시에 임수경 의원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담당했던, 그보다 좀 수행했던. 그래요? 어리죠? 아니에요. 나이가 위죠. 최선희 위가 위죠. 65년생이죠. 65년생인가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임수경 의원이 이제 어디 가면 가자고 하는 대로 다 안내해줬던.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그 행동하는 걸 보고. 그 김수경 뭐지? 의원이 뭐 정부에 이 관련한 뭔가를 맡으면 진짜 그림 되겠다. 이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남남 갈등이 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 본인이 더 우선 처신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고,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정말 그 감동과 감격인데 거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조금 뭐 본인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원까지 네. 했는데 그 정도는 털고 그냥 나와서 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때가 되면 때가 하지 않은 되면 예 하겠죠. 이미 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를 아직 받았으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네. 남겼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뭐 어제 그랬나 하여간 이 와중에 초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황당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초치는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 사람들은 택시 아저씨가 야 저 사람들 진짜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깨어 있는 분이네.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제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최근에 본 중에 다들 보셨겠지만 태극기 우리가 이제 태극기 저기에 대해서 심지어 보통 분들이 자기가 태극기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자기가 태극기 보는 게 싫어질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태극기 모독 부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근에 보니까 타국기 부대라고 하는 게 진짜 저는 히트였어요. 타국기 부대. 그러네. 잠깐만, 제가 아까 같이 헷갈렸는데 네. 김성애. 김성애, 김성애, 그렇지. 전지. 예, 김성애. 그럼요. 그게 맞을 거예요. 최선희 부부장도 64년생이에요. 64년생. 예. 그리고 김성애 그 부장인가요? 거기는 65년생. 거기가 그때 저기 네, 됐구나. 거기가 상당히 좀 좋다 그랬죠. 배경이. 그러니까 최선희 거기가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참 이때 초를 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타국기 부대 이 양반들이 뭐 트럼프 환영한다 이랬다가 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 일방 자국 우선주의 아니냐고 막 좀 비판도 하고 등등 하는 걸 보면 참 저 양반들이 정신이
에이고. 좀 어렵겠구나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러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닉슨 대통령 때 대땅들을 한 거거든요. 중국하고 키신저를 통해서 열었거든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또한 공화당이었는데 그때 고르바초프하고 한편 압박을 했지만 또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한편은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운 판이 열렸죠. 부시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어떤 이해를 넓혔고 이번에 노무현 트럼프. 대통령 우리 주기 행사에까지 왔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참 묘하게도 어쨌든 미국에서는 보수인 공화당 정권일 때 큰 틀에서 보면 세계 정치에 있어서의 대땅뜨로 가는 그런 판들이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한편은 저런 게 있죠. 미국이 이렇게 보수 정권은 조금 더 안보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대땅트적 국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저보다도 안정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정세를 풀어가는데 연관돼서도 이게 참 그런 어떤 연대들이 한 번씩 맞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안타깝게도 이럴 때 송조기를 들었다가 또 트럼프 오는 걸 환영했다가 또 헷갈리는 이런 분들이 진짜 이해하네요. 참 전체적인 국제 정세를 보는 데 있어서 참 어렵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는데 송조기 들고 환영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건 반대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렇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쿨하게 잘했어요라고 하면 될 걸. 무슨 객이 됐네. 뭔 이런 소리를 또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객적은 소리라 그러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참 멍청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정도 날에는 그 다음 날에 보통 그냥 잘 됐다 이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딴소리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치적인 감이 참 없는 건데 근본이 그래서 아마 그런 거죠. 저것은. 자, 남북 그리고 이제 북미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 짚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몇 가지 관측도 있고 또 한데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들도 말씀이 있고 등등등 한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또 어떤 관측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하고 요 문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무 협상을 예, 앞두고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북한 비핵화의 방식을 두 정상이 사실은 판문점 이번 3차 회담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았다고 보거든요. 흐름상 느낌상은. 근데 그 방법이 뭘까를 한번 이 정치인인 두 분이 한번 전망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식의 그러니까 비핵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시진핑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것도 이례적으로 뭐 역사적인 일이라고 그때 당시에 일면에 기고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는 뭐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라고 이제 중국이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체제 인정이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인정을 사실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미 그게 벌써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양보한 거다. 기존의 입장에서. 그러나 어쨌든 뭐 그 트럼프가 이번에 판문점까지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그 정도의 통큰 뭐 이렇게 합의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온 것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민주당의 의원 한 분하고 그 미국 내부 정치에 깊숙이 연결되는 분 한 분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 육사를 나온 분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미국 정치나 정보를 분석하는 분석지 한 군데 나온 것이 그 소위 웨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미국 육사 출신 인맥들이 아주 핵심 라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제로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도를 중시하는 분이어서 그 첫 당선될 때 캠프 구성도 그렇고 재선 캠프를 지금 준비하는 데도 있어도 그렇고 육사 출신들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라인들이 있어요. 뭐 폼페이오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정부 내외에서 역할들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하면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워싱턴 내부에서 지난번에 싱가포르 하노이 이렇게 거치면서 노딜 이후에 이게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이제는 어렵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고, 그 포괄적으로 가지만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쪼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이 계속 주장하는 마지막 골이 뭐냐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비핵화라는 거를 그 명시하면서 가야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지금 결합해서 포괄 단계, 이것이 이제 근접한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꽤 좁혀진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비건 등등이 상당한 전문가인데 그런 실무 협상이 이게 이어지는 걸로는 된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저 북쪽에서 바로 다음 날 구체적으로 사진도 내고 내용하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카드를 딱 받아준 거잖아요. 상당한 그 이전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쪽 다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진전시킬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 있고, 네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카드를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의 흥행, 그다음에 현재로서 미국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지지율이 지금 트럼프보다 조금 높거든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외교 카드로 이걸 써서 득점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북미 관계의 진전에 일정하게는 족쇄를 재게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도 알고 김정은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알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진전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이 어서 더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어쨌든 상당히 일정하게 더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비프레지덴셜, 그러니까 대통령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또 하나 재밌는 분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은 말은 세게 하는데 행동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엇나가는 걸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그렇고 세게 말은 해서 굉장히 협상력을 높이는 것으로 가지만 결정적으로 행동을 과하게 가는 것들을 안 하고 적절하게 자기의 발언을 통한 협상력을 통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그랬고 북미 관계도 결국은 노딜 이후에 풀어가는 과정이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역시 협상가로서 상당한 협상력을 보이는 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요. 원래 마음이 여리고 약한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이제는 요 다음 단계를 통해서 이제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예측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계속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와는 다른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또 국내에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강화를 공식화했죠. 이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국내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너무 찌질한 거 아닐까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자신들의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특별 대우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규제 혁신 뭐 이런 대상이었다라고 보면 이제 와서 이제 뭐 정확하게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강제징용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 조치다. 그래서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조치를 엄청 강화해가지고 수출하는데 몇 개월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러면 대한민국도 일본 차에 대한 불매운동 해라. 이게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만요. 어쨌건 간에 이 아베는 결국엔 이게 참면 선거용이잖아요. 일본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는 부분. 예전에 북한이 그런 방식으로 일본과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이제는 타겟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정도. 이 정도를 보면 G20이 끝나자마자 그 반대 행위를 하면 어떡합니까? 개최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거에 좀 더 보태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당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거스리는 일본의 제2의 경제 침략이다. 이 제목으로 첫 번째는 경제 보복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한 경제 보복으로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자 일본에서 경제적 보복을 강행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중국 경제 보복 당시 입장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4년도에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에 중국이 취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고 규정 위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우리한테 보복을 한 거죠. 그다음에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G20 합의 정신 및 WTO 협정을 위반했는데요. 의장국으로서 차별 없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발표를 한 거죠. 물론 5월 달에 이미 결정을 내고 있었고 G20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선거용이다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무드에 대놓고 재뿌리는 아주 그 일본스러운 행동, 일본 아니죠. 정부스러운 그건 거죠. 자유한국당스럽다고 하는 게 맞죠. 일본이 선도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자유한국당이고 조선일보가 또 종치고 북치면 또 아, 자유한국당 따라가는 이런 식의 이제 아이고, 참. 연대 삼각 연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음. 건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내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WTO 제소나 국제사회 공조 등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물량 확보와 국산화를 추진하고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대응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국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좀 협량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식민지를 우리가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의 연장선이 분단인 거고요. 거기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냈는데 또다시 이제 일본 정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 현재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꼬리나 뭐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하지 말고 흔쾌하게 빨리 예결위원장을 뽑아서 이 문제를 속도 있게 추진해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안 그러잖아도 친일스럽다는 주어가 늘 달고 다니는데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이번 상황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쉽게 말해서 일본이 시비를 걸고 나선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이것은 얼마 전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잘못한 것을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였던가요? 아 이게 우리가 그랬죠. 마치 아, 잘못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이다. 마치 반민특위처럼 우리가 괜히 시비를 만들어서 한일 관계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식의 지금 상황 인식을 나타낸 건데 예. 제가 이거 서너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이건 좀 큰 틀에서 보면 말이죠. 해방 이후 한일 관계의 전체 판과 어떤 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국력, 국운 이런 것에 있어서의 큰 틀의 변화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대국 내지 강국이었던 입장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조금 입장이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 우위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관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봐주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비를 거는 입장으로 변했다라는 큰 근본적인 판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저는 첫째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두 번째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이슈라는 게요. 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냥 적당히 정치적인 큰 틀 속에서 덮었습니다.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우리의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한일 간에 있는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이건 원칙적으로 딱 대응하고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최초의 경제 내지는 무역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저쪽에서 제기한 것이 된 거잖아요. 근데 종래 같으면 한일 간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덮자 이렇게 했던 관행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역사적 원칙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인정하면서 놔주질 않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이 큰 틀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이 변했다. 그러니까 즉 해방 이후 또는 1919년 이후 100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어떤 자세나 태도가 이제 조금 더 자주적이고 당당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큰 틀에서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왜 옛날처럼 일본하고 그냥 좋게 좋게만 못 푸냐라고 시비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낡은 친일적 사고, 네, 구시대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아베랑 악수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돌출적인 거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도 있고 MB는 독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 있는 대일 외교를 못했던 아니, 것은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그렇죠. 그랬던 그런데 지금 거죠. 민경욱 대변인이 민족주의적 관점에 매몰된 채 외교 물의 감정풀이를 국가 외교로 착각한 오만함에 아이고. 대가치고 국민이 감수할 몫이 참담하다.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6개월이나 나몰라라 묵히다가 G20 회담을 앞두고 한국 기업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제안을 했던 정부고 외교 헛발질을 계속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일본의 경제 규제와 봉쇄 조치가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얘기는 곧 그래서 일본이 잘했다는 거잖아요. 민경욱 대변인의 이 대변은 그러니까 마치 결국은 모든 걸 미국 입장에서 놓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미국 일본 입장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요. 사고인 이게 거죠. 친일 사대주의적 관점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대변인이 적어도 이런 논평을 냈을 때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소관은 아니지만 당대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의 문제는 여야가 없다. 여야를 초월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민경욱 대변인은 지금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기준과 어. 정체성 자체가 전혀 다른 건데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WTO에서 그 우리가 경제 관련해서 한번 저쪽에서 제소하는 걸 우리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어떤 경제 분쟁적 사안에 대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덮어갈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나 아까 우리 김현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본에 사는 제1교포도 생각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본에 취업하는 기회 이런 등등 경제적으로 우리가 굳이 분쟁을 심화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우리의 이익을 악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자주성이라든가 원칙을 또 훼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셨던 말씀, 이웃을 잘 둬야 편안한데 참 우리는 이웃을 잘못 뒀습니다. 야당 복도 없고요, 자유한국당 복도 없고 일본 복도 없고. 그게 나중에 홍복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이렇게 사안들이 계속 생길수록 자유한국당의 정신적인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게 되는 효과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은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국회 다시 정상화 관련된 합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 네. 분 나오시기를 많이 기다렸어요. 아, 그랬어요? 물론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희를 기다렸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때 그 북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가장 핫 이슈였잖아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살려준 거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합의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 심상정 위원장을 뭐 해고한 거다 사실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 왜 그랬는지 일단 그 이야기는 뭐 본인 아니면 모르겠지만 흐름상 느낌은 있어요. 결국에는 추경이 급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추경을 들어오게 하는 약속도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일단은? 그 협상요? 뭐 협상 내용에 대해서 다 일일이 공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난번 그러니까 여야 3당이 합의했던 내용에 재추경을 우선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하는 거죠. 근데 제 느낌에는 그런 정도 협상이면은 분명히 이변 합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협상을 해왔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수세에 몰린 거잖아요. 그 지도력은 뭐 리더십은 땅에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에서는 그러나 의총에서 부결된 거는요. 그만하란 소리죠.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 중에 예. 부결돼서 냅두면 좀 고사될 수 있는 정도가 있었는데 고사되면 예를 들면 고사되면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달은 또 그렇다고? 예, 가면 참. 가게 되면 하긴 그렇게 추경 되면은 때문에. 추경도 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이 연장이 안 되면 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그대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년 총선에 며칠 전까지는 그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은 지금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안으로 상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장을 안 하면 그러니까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를 연장을 안 하면 그대로 가야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대로라면 그러면 하나는 법사위로 가고 하나는 행안위로 가면 그 사법개혁 특위는 뭐 바로 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완전히 이제 여야 합의가 아니라 합의 정신도 아니라 그냥 현재 상황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절박한 상황도 한편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좋아서 이뻐서가 아니라 내몰린 거죠.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남북 관계나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와는 별개로 예. 어쨌든 당장 연장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또 이제 이인영 대표는 원내대표는 굉장히 또 비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첫째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만한 전제이고 다만 그러나 지금 이 정도로 원칙적으로 또는 대중적으로 국민 정서에서 몰린 상황에서 굳이 하나를 내줬어야 되냐 하는 것은 이제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이미 진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으로 네, 이 지혜를 다시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112석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그렇죠. 111석 112석인데 그 정당이 아무리 정말 못되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정부를 흔들어도 현실적으로 임기가 내년 5월 30일까지 임기가 있는 국회의원들이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야지만 통과되는 선거구제 개편이잖아요. 그런다면 제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특위를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질서 있고 다른 야 3당 바른미래당과 민평당과 정의당의 그 약속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개특위위원장을 우리가 맡고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내주는 그런 형국으로 정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정의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도 내부적으로 정의당을 빼고는 두 정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내가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정당의 도매금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개혁 특위를 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없애고 또는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마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당함, 그다음에 헌법 정신을 훼손해가고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파탄내는 이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하려면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위원장님도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만든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첫날 그렇게 합의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맡아야 된다고 했을 때 마침 어떤 자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변에서 여쭤보시기에 정개특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되면 다 합의되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뻗대버리면 잘 안 되는 거여서 그럼 뭐냐 우호적인 세력 또는 함께 가야 할 세력들이 비교적 더 같이 가는데 용이한 것을 통해서 우선 신뢰를 다시 어쨌든 약간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재구축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혁이 먼저다 이런 거죠, 지금. 그건 먼저다 아니다보다도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지금 다른 정당들이 관심이 우선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신뢰를 더 보여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두 개 다를 얻기 위해서도 두 개 다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 사항은 이제 1당 2당이 맞는다잖아요. 네. 근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뭐 재협상 등을 통해서든 간에 심상정 의원한테 다시 재신임시키는 건 어떤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또 여야 3당의 합의를 깬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이게 참 바른미래당의 지금 현주소인데요. 여기가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1당 2당으로 한 거잖아요. 3당이 모여서. 근데 그 당의 대표는 또 정의당한테 주자. 이거는 사실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손학규 대표가 생생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또 전당대회 치르잖아요. 심상정 의원이 그렇죠. 당대표로 지금 도전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또 가능한가요? 저는 굳이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영역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정치라는 게 뭐 그러나 지금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최종적인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책임 있게 더 정의당이나 이런 쪽의 의견까지 왜냐하면 정의당이 위원장을 맡는다라는 뜻은 정치개혁이 계속 또는 선거법 개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더 상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그걸 추동해서 최종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힘을 정의당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지와 책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결과로 놓고 볼 때
정의당이 원하는 결과를 민주당이 맡아서 실제로 책임지고 담보한다. 정의당이 그걸 더 바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냥. 아,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나경원한테 그냥 산소호흡기 대주고 정의당은 배척하는 모양새였지만 사실 전체 얼개를 구조를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로군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숙명과도 같은 상황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2017년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돼서 조기 대선 치러질 때 대통령을 바꾼다고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의석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1년 동안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상해도 도리 없이 자유한국당의 이 터무니없는 일들을 적극 알려내는 것과 동시에 또 적극 견인해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틈에서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꼭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추경. 요거 언제 되는 건지가. 일단은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예결산위원장을 선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산위원장을 선출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그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안 해주고 또 계속해서 어그로를 그럴 수는 끌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없을 그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거예요. 이 정도 네, 상황에서 뭐, 네. 깰라고 맘먹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20% 네. 하락, 20%대로 더 그렇겠죠. 떨어질 것이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교안 대표의 비호감도가 저기 중간층에게 엄청나게 높은데 아마 못 버틸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나마 대선 후보가 안정적으로 있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건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깨고 추경안 처리 안 해주고 그것도 뭐 2조만 해주고 나머지 4조를 안 해줬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못할 텐데 중간에 그런 생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그럴수록 떨어지는 거죠. 이미 저 황교안 대표가 어떤 대선 후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안정된다 하는 국면도 지나가 버렸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방송 마칠 때가 되니까 두 가지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또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어쨌거나 아무리 여의도 정치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경청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이 다시 한번 결국 국민의힘에 근거해야 될 정치에서 우리가 협상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잘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과 함께 남아있는 예를 들어 정개특위 사개특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경계심을 더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스스로 남북미 이번 판문점 회담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해피하지만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괴멸시켜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포함해서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국민들이 좀 막 화를 많이 내셨던 게 전 태도의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의 생각보다 심각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여기서 살짝 정의당의 살짝 헐리우드 액션도 좀 있었고 그럼요.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얘기가 전혀 안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난감하다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럴 리가 얘기를 있습니까?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뭘 예, 얘기할 적인 공개적으로 아닌 것 같고. 공개적인 위치에 있는 정당의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필요 이상으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전 정의당이라고 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득돌만이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내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다